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오늘은 그 500년 역사의 조선이 어떻게 그 마지막 페이지를 맞이했는지 그 40여 년의 시간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1863년에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1910년에 이제 나라를 잃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역사를 보면 종종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참 무력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선택을 할 기회는 없었을까?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을 오늘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어린아들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았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시대였습니다. 대원군이 아주 강력한 개혁으로 국정을 시작했죠. 시작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조선은 그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몇몇 가문이 수십 년간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태였거든요. 왕은 사실상 허수아비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세도 정치의 핵심 세력을 정리한 거였군요. 그리고 국정농단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비변사를 폐지했고요. 이 비변사라는 게 원래는 국방을 위한 임시기구였는데 어느새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 거죠. 맞아요. 그걸 과감하게 없애고 당파나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백 년간 세금을 안 내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으니까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내부의 고문 상처를 도려내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부를 다잡는 동안에 외부 세계의 거센 파도는 바로 문 앞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원군은 그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쪽을 택했죠. 여기서 첫 번째 유연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부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를 차단하는 게 과연 현명한 상택이었을까? 왕실 권위를 세운다면서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무리하게 다시 짓는 과정에서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남발했잖아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물가가 폭등해서 쌀값이 2년 만에 6배나 뛰었다고 하니까요. 백성들의 삶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더 피폐해진 겁니다. 결국 프랑스와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게 되고요. 이때 대원군의 대응이 서양 오랑캐와 교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바로 이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는 거였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였겠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번하는지 알길 거부하는 전략적 무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막아야 할 파도가 아니라 어쩌면 타야 할 파도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10년이 흘러서 고종이 직접 통치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압박해오자 결국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을 열게 되죠. 그 조약의 제1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조선을 존중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실제 의도는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서 청의 영향력을 끊어내려는 일본의 계산이었던 거죠.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군요. 어쨌든 개항 이후에 고종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드는 등 나름의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죠. 네,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은 좋은 옷, 좋은 무기,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대우가 좋았어요. 반면에 구식군인들은 13개월이나 월급이 밀렸죠. 겨우 가든 쌀에 모래랑 겨가 섞여 있으니까 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렇죠. 군인들의 반란으로 궁궐이 점령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명성황후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앞으로 조선의 운명을 계속해서 수렁으로 몰고 갈 아주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선택입니다.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SOS를 친 거죠. 이건 단순히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국가 운영의 주도권 일부를 외국에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손쉽게 진압하고 그 배후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해서 청나라로 그냥 납치해가 버리죠. 이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온 셈이 됐네요.
네, 이 이모군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개화파는 두 갈래로 나뉘게 돼요. 청나라처럼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는 온건 개화파,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사회 시스템 전체를 급진적으로 바꾸자는 급진 개화파로요. 권력은 당연히 청나라를 등에 업은 명성황후와 온건 개화파에게 있었고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계속해서 소외되었겠군요. 그렇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다시 외세, 이번에는 일본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마치 데자뷰 같습니다. 또다시 외부의 힘으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네. 1884년에 그들은 일본 공사관 병력을 동원해서 우정국 축하연을 틈타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처음에는 고종의 신병을 확보하고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죠. 결국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치자 수백 명에 불과했던 정변 세력은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군요. 네. 하지만 그 실패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조선은 스스로 개혁할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조선의 문제는 청나라와 일본의 힘겨루기 문제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겠네요. 그리고 10년 뒤 이 불안한 균형을 깨트리는 사건이 지방에서 터져나옵니다. 바로 부패한 관리에 맞서 농민들이 봉기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기서 조선 정부는 또 한 번 거의 습관처럼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한쪽이 조선에 파병하면 상대에게 알려준다는 조약이었죠. 일본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결국 조선의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의 운명을 놓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군요. 네, 청일전쟁의 시작이었죠. 이제 조선은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체스판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만 해도 모두가 당연히 거대한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랬죠. 하지만 결과는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서양식으로 군대를 현대화한 힘이었어요. 이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러시아였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요동반도까지 차지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압박해서 이걸 다시 토해내게 만들죠. 이른바 삼국 간섭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 상황을 보고 한가닥 희망을 봤을 거예요. 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더 강한 세력, 러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막아보려는 외교 전략을 펴게 됩니다.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못 지른다는 전통적인 외교술인데 상대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단 말이죠.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어요. 그리고 그 줄은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칠러 정책의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1895년 일본의 낭인과 군인들이 한밤중에 경복궁에 난입해서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지릅니다.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국가주도의 테러 행위였습니다. 신변의 극도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결국 1년 뒤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궁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 국가의 주권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만에 돌아온 고종은 이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1897년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네, 더 이상 청나라의 제후국이 아닌 자주적인 황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철도, 은행, 통신 같은 근대적인 시설을 도입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하고요. 네, 그런데 이 개혁은 어딘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고종은 황제가 되고 새로운 궁을 짓고 서양식 파티를 여는 등 근대 국가의 상승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은 바꾸려 했지만 정작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자립 같은 본질적인 힘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뭐랄까, 침몰하는 배 위에서 노쇠난간을 열심히 닦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할까요? 국가의 주권지라는 배의 바닥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말이죠. 대한제국이 마지막 희망으로 의지하던 러시아마저 1904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을 막을 세력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자 일본의 야욕은 거침이 없어졌죠. 1905년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포위하고 강제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한 나라가 외교권을 잃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고종이 정말 마지막 저항을 시도합니다. 마치 첩보 영화처럼요. 이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몰래 파견합니다. 아마 그 하나의 임무에 모든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어요. 특사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죠. 일본의 방해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아들 순종을 허수아비 황제로 앉힙니다. 결국 군대마저 해산당하고 모든 주권을 차례차례 빼앗긴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총리 대신 이완혁이 서명한 한일병합 조약으로 519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지도 위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 국가적 치욕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좋은 방법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갈림결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던 선택, 한 외세로 다른 외세를 견제하려 했던 아슬아슬한 외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당시 지도자에게 단 한 번 조언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